지금 캄보디아에서 믿기 어려운 충격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3억 달러를 들여 만든 도로 320km가 단 6개월 만에 전부 붕괴했고, 우기에는 버스 한 대가 아스팔트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참사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프랑스와 일본까지 투입됐지만 캄보디아의 지반과 폭우 앞에서 70% 품질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지옥 난이도 공사를 단 9개월 만에 품질지수 98%로 되살린 나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지켜본 영국개발은행 소속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캄보디아는 아직도 무너진 길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가 포기했던 이 공사를 어떻게 뒤집은 것일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그동안 67개국의 인프라를 평가했지만 이번 캄보디아 북부도로 위에 섰을 때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제 앞에는 길이 352m에 달하는 함몰 구간이 펼쳐져 있었고, 비는 시간당 73mm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는 마치 과자처럼 부서졌고, 코끝에는 썩은 흙과 콘크리트 가루가 섞인 냄새가 진동했죠. 귀에는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구조작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영국 국제개발은행의 인프라 컨설턴트였어요. 런던 본부에서 급히 날아온 메일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국도 함몰 사고 사상자 17명, 즉시 현장 조사 요망. 저는 비행기에서 자료를 훑었죠. 중국 건설사가 시공한 도로였고 완공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도로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각각 다른 높이로 치마되어 있었고 배수로는 진흙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죠. 제가 가져온 레이저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한쪽은 27cm, 다른 쪽은 41cm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실 시공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으로 직접 아스팔트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감촉이 느껴졌죠. 정상적인 아스팔트라면 단단하고 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말라빠진 흙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현지 조사관에게 물었어요. 지반 개량 작업을 했느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측은 설계도대로만 포장을 깔았다고 했죠. 지반 조사도 배수 설계 변경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지난 12년간 개발도상국의 도로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까지 다녀봤지만 캄보디아는 달랐어요. 이곳은 연간 강수량이 2100mm에 달하고 우기가 6개월이나 지속되는 곳이었죠. 게다가 지반은 모래층과 점토층이 불규칙하게 교차하는 최악의 구조였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땅 위에 물을 빼낼 장치도 없이 그저 검은 아스팔트만 덮어 씌운 결과가 이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무너진 구간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물이 튀었고 장화 속으로 진흙이 스며들었죠. 50m쯤 걸었을 때 제 눈에 버스 한 대가 들어왔어요. 노란색 차체가 반쯤 함몰 구간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이 버스는 47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 길을 지나가다 순식간에 무너진 도로에 빠졌다고 했죠. 17명이 다쳤고 3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로는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였죠. 한 나라의 경제, 물류, 교육, 의료 시스템이 모두 도로 위에서 움직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도로가 없으면 학교도, 병원도, 시장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무너진 길 하나가 수천 명의 삶을 마비시킨 거였죠. 저는 현지 정부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쏙 빠진 눈과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고 싸다고 약속했다고요. 8개월 만에 완공하고 비용도 다른 나라의 절반이라고 했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 말을 믿었고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14개월 만에 무너진 도로, 사상자, 그리고 다시 막대한 복구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중국 측이 제출한 설계도와 시공 보고서를 검토했죠. 놀랍게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지반 조사 완료, 배수 설계 적합, 재료 품질 인증까지 모든 체크리스트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정반대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과정 전체의 문제였다고요. 저는 무너진 단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비가 멈춘 틈을 타서 함몰 구간 가장자리로 내려갔어요. 아스팔트 아래로 드러난 층을 보니 경악스러웠습니다. 기층이라고 부르는 쇠석층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보조기층은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형태였고 다짐도 제대로 안 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 날림이었어요. 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인프라를 봐왔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시공은 처음이었어요.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의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싸고 빠르다는 미끼로 계약을 따내고 품질은 완전히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인 겁니다. 저는 현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배수로를 확인하러 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계도에는 폭 80cm, 깊이 60cm의 콘크리트 배수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 40cm, 깊이 30cm의 좁은 도랑만 파여 있었고 그마저도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런 상태로는 우기의 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물이 빠지지 않으니 도로 아래에 고이고 집안을 약화시키고 결국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103장의 사진과 27개의 동영상을 기록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본부에 보고할 때,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필요할 자료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휘갈겨 썼어요. 집안 계량 없음, 배수 시스템 부실, 재료 품질 의심, 시공관리 부재, 품질 검사 누락.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무너진 도로는 더욱 처참해 보였어요. 저는 현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로를 다시 건설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제대로 된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캄보디아는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 극도로 약한 지반, 부족한 예산과 장비,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결론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도로 건설 중 하나다. 중국의 시공은 완전히 실패했다.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지만 누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죠.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은 결국 길 위에서 결정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프랑스도 일본도 중국도 실패한 이 땅에서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국제개발은행의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저에게 단순한 업무 대상이 아니었죠. 이곳 사람들의 눈빛, 무너진 도로 위에서 망연자실하던 그들의 표정이 제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안 조사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직접 땅을 뚫어봤죠. 표면 아래 1m 지점에서 모래층이 나왔고 2m 지점에서는 물기 머금은 점토층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로는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어요. 집안 계량 없이는 어떤 포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이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도로 재시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어요. 집안을 개량하고 배수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우기를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나라의 팀이 이곳에 나타나리라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술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고서를 쓰며 막연하게 생각했죠. 누군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놈펜의 국토교통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정적을 깨뜨렸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3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 실패 보고서 418페이지, 일본 측 검토 자료 327페이지,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내부 평가서 156페이지였죠.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도로가 무너진 직후 즉시 다른 선진국들의 손을 뻗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식민지 시절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토목 공사를 해온 경험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나라였죠. 캄보디아 정부는 희망을 품었어요. 프랑스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2023년 11월 프랑스 엔지니어링 팀 1대1명이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팀장은 장피에르 뒤퐁이라는 58세의 베테랑 토목기사였어요. 그는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으로 37년간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도로를 건설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력을 보며 생각했죠. 이 정도 경력이면 분명 해결책을 찾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3개월간 현장을 분석하고 87개 지점에서 집안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들은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프랑스 본토에서 쓰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설계도를 펼쳐봤죠. 정말 완벽했어요. 집안 계량 방법, 배수 시스템, 포장 구조,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시공 단계였어요. 프랑스 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설계는 완벽했지만 현장 인력이 지시를 따라올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비 운용 능력이 부족했고 품질 관리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였죠. 우기가 시작되자 공정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적으로는 답을 찾았지만 실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캄보디아의 현실과 프랑스의 기술 수준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죠. 프랑스 방식은 숙련된 인력과 최신 장비, 그리고 완벽한 시공 관리 시스템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저는 다음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였어요. 일본은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나라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했고 그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죠. 캄보디아 정부는 프랑스가 실패한 후 곧바로 일본에 요청했어요. 2024년 2월, 일본 미쓰이시 종합건설의 조사단 8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일본 팀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현장 적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팀장 다나카 히로시는 프랑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지 조건에 맞춘 중간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썼더군요. 완벽한 설계보다는 실현 가능한 설계를 목표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인력으로 시공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을 낮추고 장비도 캄보디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제한했습니다. 우기를 피해 공사 기간을 조정했고 단계별로 품질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역시 실패였습니다. 일본 보고서의 73페이지에 핵심 문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이 환경에서는 70% 품질이 한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비가 부족하고 기후 변수가 너무 크며 예산 제약이 심각하다는 거였죠. 우기가 시작되면 모든 공정이 멈추고 건기에도 집안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선진국 수준의 도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0% 품질.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10년을 버텨야 할 도로가 7년 만에 보수가 필요하고 안전성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일본조차도 이 땅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푸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질서 없이 달리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이 나라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반이 약했습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낡고 전기가 불안정했죠. 캄보디아는 미래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 길이 없었던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국토교통부 차관 솜 비차이가 들어왔어요. 그는 52세의 관료로 지난 15년간 이 나라의 인프라를 책임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봤겠지만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차이 차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싸고 빨랐지만 품질이 형편없었고 프랑스는 기술은 좋았지만 현장에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일본은 그나마 현실적이었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와 일본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술력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곳은 파리도 아니고 도쿄도 아니었다는 거죠. 캄보디아는 선진국의 기술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완벽한 설계를 현지 인력에게 강요했고 일본은 타협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죠. 비차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답이 무엇이냐고요?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숙련된 인력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몰랐거든요. 프랑스와 일본이 실패한 이상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결과를 낼 게 뻔했습니다. 미국은? 그들은 캄보디아 같은 작은 시장에 관심이 없었죠. 중국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요. 저는 보고서 더미를 다시 훑었어요. 프랑스 보고서 241페이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적응력이라는 거였어요. 현지 조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결과를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죠. 일본 보고서 189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성공하려면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가 하나의 팀으로 완벽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그 문장들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급 기술?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현장을 장악하는 능력, 제한된 조건에서도 품질을 지키는 집념,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였어요. 비차이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 의견은 무엇이냐고요? 국제개발은행은 무엇을 권고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와 일본도 실패했는데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차관의 눈을 보며 느꼈죠. 이 사람은 진짜 답을 원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죠.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선진국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의 현실에 맞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개 국가의 건설사 리스트가 떠올랐지만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독일? 너무 비싸요. 중국? 신뢰가 없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차이가 말했어요. 사실 한 나라가 더 제안서를 보내왔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냐고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을 인프라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는 알았지만 해외 도로 건설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비차이는 얇은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제안사는 극동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죠.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제안서가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한국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파일을 덮었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프놈펜 국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주변에는 여행객 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여 울렸어요. 제 손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극동 엔지니어링 박진우 소장, 그리고 팀원 6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이라니. 프랑스와 일본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 사업가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7명이었죠. 앞장선 사람은 키가 175cm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가방을 맸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 거무스름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로 된 명찰이 보였어요. 박진우, 극동 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저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국제개발은행 컨설턴트라고 말했죠. 박진우 소장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박 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발음에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부소장 이상훈, 집안 전문가 김민수, 배수 설계 담당 최영애, 품질 관리 담당 정우진, 그리고 2명의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어요. 한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12시간 비행을 마친 직후인데도 눈빛이 또렷했죠. 게다가 그들은 농담을 나누거나 잡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박 소장은 현장으로 바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호텔 체크인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해외 프로젝트 팀들은 도착 후 하루는 쉬면서 시차 적응을 하거든요. 프랑스 팀도 그랬고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박진우 소장은 달랐어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북부 현장까지는 약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논과 야자수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제안서를 작성할 때 캄보디아 도로의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물었어요. 박 소장은 담담하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평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우기 6개월, 약한 집안, 제한된 예산,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는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관심이 갔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박 소장은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현장에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어요. 완벽한 설계를 만들고 그것을 현지에서 구현하려 하지만 현실은 설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박 소장은 창밖을 보며 한국은 현장부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인력이 어떤 수준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품질을 끌어낸다고 설명했죠. 설계를 현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설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였어요. 프랑스는 완벽한 설계를 고집했고 일본은 타협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박 소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현장이 곧 기준이라는 철학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 47분, 무너진 도로 구간이었어요. 박 소장과 팀원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현장으로 걸어갔죠. 햇볕이 뜨거웠어요. 기온은 섭씨 37도였고 습도는 82%에 달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박 소장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는 손으로 직접 땅을 만졌어요. 아스팔트 파편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고 부서지는 정도를 확인했죠.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수에게는 집안 조사 장비를 준비하라고 했고 최영희에게는 배수로 상태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정우진에게는 기존 시공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확인하며 움직였어요. 30분 만에 그들은 현장의 핵심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박 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집안이 예상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표면 아래 1.2m 지점에서 물기를 머금은 점토층이 발견되었고 그 아래 2.8m 지점에는 모래층이 있다고 설명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집안 계량이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계량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3D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CC 설계라고 불리는 방식이며 시공 친화적 맞춤 설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박 소장은 CC 설계는 현장 인력이 실수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한 설계라고 설명했어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각 단계마다 품질 검증 지점을 두어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였죠. 숙련공이 아니어도 매뉴얼만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장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류펑. 중국 도로국 부국장이었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류펑은 우리에게 다가와 저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례했어요. 류펑과 저는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공 보고서를 검토할 때였죠. 그때 그는 상당히 방어적이었고 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류펑은 박진우 소장을 보더니 영어로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침착하게 그렇다고 답했죠. 류펑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특수한 환경이라며 한국의 방식이 여기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소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환경이 특수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어요. 류펑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은 이미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형도 알고 기후도 알고 현지 사정도 잘 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길은 중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캄보디아가 중국의 영역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박 소장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길은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덧붙였어요. 류펑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박 소장을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죠. 류펑은 품질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가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고 빨리 많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박 소장은 침착하게 빠르고 싸게 지은 도로가 무너지면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리 비용, 사고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덧붙였죠. 그는 중국 시공 도로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류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에단, 당신은 전문가니까 알 거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같은 환경에서는 완벽한 품질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하는 품질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류펑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다가 프랑스도 실패했고 일본도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정말 다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제 대신 말했습니다. 그는 류펑에게 자신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시범 구간 500m를 시공해서 품질을 입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면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3개월에 500m라니. 굉장히 빠른 일정이었어요. 게다가 품질 미달 시 철수라는 조건까지 걸었죠.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류펑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어요. 류펑은 다시 선글라스를 끼며 좋다고 답했습니다. 3개월 후에 결과를 보겠다고 했죠. 그는 차로 돌아가며 하지만 실패하면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현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 소장을 봤어요. 그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저는 정말 3개월에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다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 소장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캄보디아는 또다시 좌절할 것이고 한국은 신뢰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현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박 소장과 팀원들은 여전히 측정과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진짜일까? 아니면 허세일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팀이 곧 제가 본 그 어떤 팀보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요. 류펑과의 대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직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현장 임시 숙소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장 쪽에서 이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현장에 있었어요. 박진우 소장과 팀원들은 형광등 아래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죠. 공식 작업 시작은 7시였는데 그들은 벌써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소장은 담담하게 하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낮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전에 집중 작업을 하고 한낮에는 품질 검사와 계획 수립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현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김민수 집안 전문가는 땅을 깊이 3.2m까지 굴착했고 그곳에 쇠석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깔지 않았어요. 10cm씩 층을 나눠서 깔고 각 층마다 다짐 작업을 했습니다. 김민수는 한 번에 두껍게 깔면 아래쪽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다짐 작업도 놀라웠습니다. 김민수는 진동 롤러로 3회 반복해서 다졌어요. 그리고 매번 다진 후에는 밀도 측정기로 다짐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준은 95% 이상이었죠. 만약 기준에 못 미치면 다시 다졌어요. 오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김민수는 단 한 구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3시간 동안 47번의 측정을 했어요. 품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진 품질 관리 담당이 나타나 방금 완료된 집안 계량 구간을 다시 점검했어요. 김민수가 이미 확인한 부분인데도 말이죠. 정우진은 웃으며 이중 검사가 맞다고 답했어요. 작업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품질 담당이 독립적으로 재검증한다는 겁니다. 두 결과가 일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한국팀은 사람의 실수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작업자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거였죠. 배수로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의 배수 설계 담당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현지 인력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최영희는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흙을 파내며 배수로의 경사를 손짓으로 설명했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발로 그어가며 보여줬습니다. 현지 인력들은 그녀의 동작을 따라했고 최영희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정했어요. 우기 대비 임시 배수로를 점검했습니다. 박진우 소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는 배수로를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 곳에서 작은 돌이 걸쳐 있는 걸 발견하고 직접 치웠어요. 저는 저 작은 돌이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저 돌 하나가 물의 흐름을 막고 그 막힌 물이 고이고 그 고인 물이 집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재료 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실어온 트럭이 도착했고 이상훈 부소장이 온도를 재고 샘플을 채취했어요. 실험실에서 측정한 모든 수치가 기준치에 들어왔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공급 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음 배송부터는 온도를 최적치로 맞춰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상훈은 기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최적치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의 차이가 10년 후의 내구성을 좌우한다고요. 하루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지 인력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국팀은 남아서 회의를 했어요. 각자 맡은 부분의 진척도를 보고하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일 계획을 세웠죠.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변화를 확인했어요. 집안 계량이 완료된 구간은 294m였습니다. 목표는 300m였는데 6m가 부족했죠. 하지만 품질은 완벽했어요. 모든 구간의 다짐도가 95% 이상이었고 평균은 97.1%였습니다. 배수로도 잘 설치되어 있었고 물을 부어 테스트하니 막힘없이 흘러갔어요. 중간 품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어요. 집안 안정도 98.2%, 배수 시스템 적정도 96.7%, 재료 품질 97.8%, 시공 정밀도 95.9%, 종합 품질 지수는 96.4%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프랑스의 이론적 설계가 95%를 목표로 했고 일본은 70%에 만족해야 했어요. 중국은 40%도 안 됐죠.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96.4%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간단하게 답했어요. 하자 제로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어도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게 결국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캄보디아 국토교통부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비차이 차관과 직원 5명이 완성된 구간을 둘러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중 최고 수준이라고요. 차관은 중간 품질 보고서를 읽으며 한국의 기술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류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품질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류펑은 보고서를 읽다가 96.4%라는 숫자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이 수치가 정확하냐고 물었고 저는 독립기관의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죠. 류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류펑은 이미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측정하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라고요. 류펑이 불안한 표정으로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순조롭게 작업을 이어갔어요. 시범 구간 500m 중 절반 이상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품질도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확인하며 안도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3개월 안에 완벽한 도로가 완성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류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었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캄보디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죠. 그때 비차이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푸놈펜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관을 만났을 때 그는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안했다는 거였죠. 조건은 단 하나, 도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을 포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2억 달러는 캄보디아에게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비차이는 한숨을 쉬며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어요. 총리와 경제부는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국토교통부는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만 믿고 가고 싶지만 정치적 압력이 너무 크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제안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절반 가격에 3개월 만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게다가 5년 무상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불가능한 약속이었지만 숫자는 강력했습니다. 푸놈펜 곳곳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류펑은 거의 매일 정부 청사를 드나들었어요.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돈으로 승부를 걸고 있었죠. 박진우 소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성공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죠. 그는 자신이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든 최고의 품질로 도로를 완성하는 것뿐이라고요. 2주가 더 지나 캄보디아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차이 차관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부가 양쪽 모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동시에 도로를 시공하라는 결정이었죠. 한국은 시범 구간 500m를 계속 진행하고 중국은 그 옆 500m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도로를 두 나라가 동시에 만든다니 재앙이 될 게 뻔했어요. 박 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구간에 대한 간섭이 없을 거냐고만 확인했고 저는 비차이 차관에게 보장받았다고 답했죠. 중국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15대와 인력 120명이 왔어요. 류펑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중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우호 도로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첫날부터 차이가 확연했어요. 중국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했고 측정도 대충 했죠. 그들은 하루 만에 80m를 굴착했어요. 한국팀이 일주일 걸려 할 일을 하루에 끝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부 사항을 확인했어요. 중국팀의 굴착 깊이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2.5m, 어떤 곳은 3.8m였죠. 기준은 3.2m인데 말이에요. 쇠석을 깔 때도 한 번에 30cm씩 부었고 다짐도 한 번만 했어요. 중국 감독관은 경험으로 충분하다며 매번 측정하면 시간만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국은 이미 320m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은 같은 기간 280m를 완료했죠.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앞서는 것 같았고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의 속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중국 구간을 점검했어요. 배수로를 확인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사가 불규칙했고 어떤 구간은 오히려 역경사였어요. 집안도 문제였습니다. 휴대용 밀도 측정기로 체크하니 다짐도가 평균 78%였어요. 기준인 95%에 한참 못 미쳤죠.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비가 내린 날 한국 구간은 문제 없었지만 중국 구간은 곳곳에 물이 고였고 일부는 이미 침하가 시작됐어요. 류펑은 당황해서 보수팀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2달째 우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한국 구간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박 소장이 우기를 대비해 만든 임시 배수로가 제 역할을 했고 집안 계량이 확실했죠.
하지만 중국 구간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처음 완성했다던 320m 중 거의 절반이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비차이 차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 상황을 설명했죠. 한국 구간 품질지수 96.8%, 중국 구간 품질지수 42.3%.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류펑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박 소장은 조용히 우기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반을 철저히 개량하고 배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거라고 설명했죠. 3달째에 접어들자 중국 구간은 더욱 악화됐어요. 완성했다던 구간 중 210m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3개월째 마지막 주 박 소장은 500m 전 구간을 완성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 종합품질 지수 97.1%였어요. 중국 구간의 최종 평가는 참담했습니다. 완성된 구간은 110m에 불과했고 품질 지수는 39.7%였어요. 처음 약속했던 500m는커녕 한국의 15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류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비차이 차관은 중국 측에 정중하게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팀이 철수했습니다. 트럭들이 떠나고 장비가 철거되고 플래카드가 내려졌어요. 현장에는 한국 팀만 남았습니다. 박 소장이 제 옆으로 와서 중국 구간을 보며 안타깝다고 말했어요. 저는 왜 안타까우냐고 물었죠. 박 소장은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캄보디아가 또 한 번 시간과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미 1km가 완성됐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박 소장에게는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캄보디아의 미래가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가 될 거라고요. 중국팀이 철수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개발은행 본부에 제출할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미래 인프라 파트너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마음먹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평가해야 했어요. 한국 구간의 마지막 구간을 정밀 검증했습니다. 독립검사기관과 함께 움직였어요. 우리는 500m 전 구간을 10m 단위로 나눠 총 50개 지점을 측정했습니다. 각 지점마다 지반 안정도, 배수 효율, 표면 품질, 재료 밀도를 확인했죠. 측정에만 이틀이 걸렸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반은 거의 완벽했어요. 500m 전 구간이 동일한 품질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50개 지점을 측정했는데 어느 곳 하나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없었죠. 가장 약한 곳도 충분히 단단했고 가장 강한 곳과의 차이도 거의 없었어요. 이건 모든 구간을 똑같은 정성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배수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 배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며 테스트했어요. 물은 어디에서도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사가 완벽했죠. 우기 때 쏟아지는 폭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표면 품질을 측정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포장 표면을 확인했어요. 평평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도 침하된 곳도 균열도 없었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고속도로 수준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었어요. 유럽이나 일본에서 만든 도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했죠. 특히 배수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였어요. 이제 중국 구간을 검증했습니다. 중국이 철수하면서 남긴 110m 구간이었어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습니다. 10m 단위로 나눠 1대1개 지점을 점검했죠. 첫 번째 지점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반은 형편없었습니다. 기준에 한참 못 미쳤죠. 게다가 구간마다 품질이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곳은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어떤 곳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흙 위에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수준이었어요. 배수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흘려보냈더니 곳곳에서 고였어요. 경사가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구간은 오히려 물이 거꾸로 흐르는 역경사였죠. 이 정도면 우기에 물을 전혀 빼낼 수 없었어요. 물이 고이고 지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도로를 무너뜨리게 뻔했습니다. 표면 품질도 심각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확인하니 울퉁불퉁했어요. 어떤 곳은 손바닥만큼 튀어나와 있었고 어떤 곳은 움푹 꺼져 있었죠. 이런 도로는 차량이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승차감도 나쁠 뿐더러 안전성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구간을 직접 걸어보며 비교했습니다. 한국 구간을 걸으니 마치 유럽의 고속도로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발밑이 단단하고 평평했습니다.
아무리 세게 밟아도 흔들림이 없었죠. 비가 온 다음 날에도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어요. 배수로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중국 구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걸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땅이 푹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발을 디딜 때 움푹 들어갔죠. 비가 조금만 와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배수로는 막혀 있었고 표면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차가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랬습니다. 한국 구간은 10년을 견딜 도로였고 중국 구간은 1년도 버티기 힘든 도로였어요.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구간은 향후 10년간 거의 손댈 곳이 없었어요. 가끔 표면을 청소하고 배수로를 점검하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중국 구간은 끊임없이 고쳐야 했어요. 침하된 곳을 메우고 무너진 배수로를 다시 만들고 갈라진 표면을 보수해야 했죠. 계산해보니 처음 만든 비용의 거의 2배를 들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쳐도 한국만큼의 품질이 나올 가능성은 낮았어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제시했던 절반 가격이 떠올랐어요. 겉보기에는 저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비쌌던 겁니다. 낮은 품질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폭증했고 결국 전체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빠른 시공도 마찬가지였죠. 빨리 만들었지만 곧 무너졌고 다시 만들어야 했으니 결국 시간도 더 걸린 셈이었습니다. 박진우 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검증 결과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박 소장은 조용히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했던 수치라고 말했죠.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품질이 가능하냐고요. 박 소장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름길은 없다고 강조했죠. 집안을 철저히 다지고 배수를 정확하게 만들고 재료를 엄선하고 매 단계마다 검증하면 이런 품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지만 결국 그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복잡한 기술이나 최첨단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일하면 됐죠.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빠르고 싸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품질은 나중 문제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전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목은 동남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적합 파트너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중위권 기술 국가로 분류했었죠. 선진국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했던 거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만 보고 건설 기술은 간과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브랜드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찢어나갔어요. 4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모두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틀렸다. 한국은 중위권 기술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 강국이다.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본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하는 작업, 철저한 품질 관리, 이중 검사 시스템, 현지 인력과의 협업, 그리고 98.2%라는 놀라운 품질까지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남은 500m는 그저 도로가 아니었죠. 그것은 희망이었고 신뢰였고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캄보디아의 미래 인프라 파트너로 한국을 강력히 추천한다. 한국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캄보디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보고서를 전송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본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틀이면 답이 왔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혹시 제 보고서가 너무 과격했나 싶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썼으니까요. 본부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부 인프라 담당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말하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죠. 하지만 제가 첨부한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독립검사기관의 검증 결과를 보고 확신했다고 했어요. 본부는 제 권고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캄보디아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제개발은행 차원에서도 한국을 공식 추천 파트너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죠. 저는 감사하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제 공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넘어간 셈이었어요. 이틀 후 비차이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고 강조했어요.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정부 청사로 향하니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 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그리고 각 부처 실무진들이었죠. 박진우 소장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이상훈 부소장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박 소장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총리가 입을 열어 지난 3개월간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의 실패, 일본의 포기, 중국의 붕괴, 그리고 한국의 성공까지요. 그는 국제개발은행의 최종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발언하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제안했던 낮은 가격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가격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지보수 비용을 강조하며 제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중국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싸 보이지만 끊임없이 고쳐야 하고 결국 한국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가 박진우 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전역의 도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박 소장은 침착하게 시범 구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어요.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죠. 총리가 다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계산기를 꺼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1km당 6개월이 소요되고 캄보디아 북부 주요 도로 80km를 완성하려면 약 4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2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비하면 2배였죠. 경제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며 4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어요. 국민들이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죠.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제안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구간을 시공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박 소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팀을 추가로 파견하고 현지 인력을 집중 교육해서 5개 구간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기간을 2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죠.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총리의 표정이 밝아지며 각 부처 장관들을 돌아보며 의견을 물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찬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이 낫다고 동의했어요. 경제부 장관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총리의 결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한국 극동엔지니어링을 캄보디아 인프라 공식 파트너로 선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주요 도로 80km 중 80%를 한국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박진우 소장을 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훈 부소장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소장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답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죠. 시범 구간 500m와 80km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가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극동엔지니어링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북부 도로 건설의 80%를 한국에게 맡긴다고 선언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총리는 명확하게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유일한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시범 구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완성한 500m였어요. 주민들이 그 도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짐을 나르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이 길이 생긴 후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차가 안전하게 다니고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건설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500m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64km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진우 소장이 현장에 나타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서였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한 여성이 박 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박 소장은 겸손하게 자신들은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돕겠다는 진심, 제대로 된 길을 만들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사명감이었죠. 그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해가 지고 주황빛 하늘 아래 500m 도로가 빛났어요. 그 위를 사람들이 걷고 차가 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남긴 첫 번째 선물이었으니까요. 박 소장이 제 옆으로 와서 저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저는 앞으로 64km를 만드는 게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답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2년 반 후, 이곳에는 80km의 완벽한 도로가 놓여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도로는 캄보디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착하면 곧바로 국제개발은행 본부에서 최종 발표를 해야 했어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인프라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70여 개국 대표들 앞에서 캄보디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 개발도상국 파트너십 모델이었어요. 52페이지 분량이었고 사진과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과정, 품질 검증 결과, 비용 분석,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자 박진우 소장이 배웅을 나왔어요. 그는 이미 다음 프로젝트 준비로 바쁜 상황이었는데도 시간을 내준 겁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국제개발은행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조용히 캄보디아 북부 80km를 완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인력을 교육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도로를 유지보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죠. 기술 이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 올라 12시간의 비행 동안 창밖을 보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중국의 무너진 도로, 프랑스와 일본의 실패, 한국팀의 새벽 작업, 96.4%라는 놀라운 품질, 류펑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주민들의 감사 인사까지요.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며칠이 지나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7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제한된 예산으로 양질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어 먼저 캄보디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최악의 집안 6개월간의 우기, 부족한 예산과 장비, 그리고 연이은 실패들을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나라 이야기 같았던 겁니다. 첫 슬라이드로 중국 구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무너진 도로, 고인 물웅덩이, 침하된 집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품질 데이터를 보여줬죠. 청중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싸고 빠르다는 약속에 속아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낭비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국 구간 사진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완벽한 표면, 깔끔한 배수로 단단한 집안이 나타났고 품질 데이터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품질이 가능하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증명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작업, 철저한 이중 검사, 10cm씩 나눠 다지는 집안 계량, 현지 인력과의 협업, 그리고 하자 제로를 향한 집념까지요.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박진우 소장이 작은 돌 하나를 치우는 장면, 김민수가 47번째 측정을 하는 장면, 최영희가 현지 인력에게 몸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공사비만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10년간 총비용을 계산하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었고 중국은 끊임없이 고쳐야 했죠. 결국 한국이 40% 더 경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나에서 온 도로청 국장이었어요. 그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고 설명했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현지 인력 교육까지 하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진우 소장은 기술 이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목은 결론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로 기술은 단순히 길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70여 개국 사람들이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케냐 대표는 자기 나라에도 한국팀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필리핀 대표는 항만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대표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였죠. 모두가 캄보디아의 성공 사례를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본부 이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는 축하한다며 이번 발표가 역대 최고 반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죠. 국제개발은행이 한국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을 최우선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국제개발은행의 추천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 추천을 따를 거였죠. 한국은 이제 도로뿐 아니라 항만, 철도, 공항 등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하니 제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어요. 한국 개발도상국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 제시, 캄보디아 프로젝트 성공, 한국기술력 세계가 인정, 국제개발은행,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정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습니다. 영국 BBC도 미국 CNN도 프랑스 AFP도 다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가 다니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멀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팀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64km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박진우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전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소장은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였어요. 이건 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서였습니다. 케냐의 도로, 필리핀의 항만, 미얀마의 철도까지요. 한국과 함께 더 많은 나라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같은 별이 캄보디아에서도 보일 겁니다. 박진우 소장도, 김민수도, 최영희도, 이상훈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그들은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 현장으로 갈 거예요. 측정하고 확인하고 다지고 검증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해낼 거라고요.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이 만드는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가능성이었고 내일이었어요.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500m 도로 위를 걷고 있었죠. 주민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차가 안전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박진우 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